네, 3월 25일 수요일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진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뭔가 좀 가벼워 보이시네요. 확실히 이제 봄인가? 그래요? 네. 산뜻해 보이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오늘 사실 한 주의 가운데잖아요. 그렇죠. 수요일, 그쵸? 네. 작가님은 수요일이 제일 피곤하세요? 목요일이 제일 피곤하세요? 무슨 요일이 제일 피곤하세요? 저요. 어. 매일이 피곤합니다. 아유, 질문을 또 제가 네. 괜한 질문을 매일이. 근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뭐 수요고개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수요고개. 수요고개만 넘으면 어쨌든 좀 주말이 음. 보인다. 그렇죠. 아니 근데 요즘은 주말도 못 쉬게 중동 사태가 너무 뉴스가 빨리 변하니까 그렇죠. 오늘도 휴전 얘기 나왔고 네. 근데 또 뭐 병력이 간다. 뭐 이런 얘기 있고 이게 너무 달라져서 일각에서는 이번 주말이 좀 고비가 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근데 또 우리 시장은 좋았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우리 시장이 좋긴 네. 했는데 네. 코스피는 밀렸죠. 음, 코스피는 상고하저였고 코스닥은 상저하고였어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확연히 달랐고 네. 외국인의 동향을 보더라도 코스피는 순매도, 그다음에 코스닥은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수급에서 좀 차이가 보이면서 코스닥 중심으로 좀 올랐는데 제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건 아니라서 추정을 한다고 치면 3천당 제약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3천당 제약이 시장 예상을 뚫고 시가총액 1위가 됐고 그 이후에 뭐 치솟아 오르면서 이게 뭐 쇼커버도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코스닥 전반적으로 약간 3천장 제약이 끌어올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코스닥이 같이 올라가니까 쇼커버들이 전반적으로 나오면서 올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를 보면 최근에 이제 얘기 드렸던 것들이 당분간은 대형주보다는 약간 좀 개별 주식 장세가 될 것 같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좀 들어맞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 약간 그렇게 들어맞고 있고 개별주가 근데 이슈가 붙으면 굉장히 강합니다. 네, 붙으면 그냥 뭐 3%, 5%이 정도만 해도 예전엔 강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상한가 뭐 20%는 뭐 그냥 뭐 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밑으로도 강하지만 밑으로도 위로도 강하죠. 한번 이슈가 붙으면 네. 쏜다. 그렇죠. 이게 개인들의 어떤 수급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네. 또 시장에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오래 가져가지 못하고 금방 이렇게 그쵸. 가파르게 매매한 성향들이 드러나고 있는 시장인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시장 동향을 봤을 때 지금 그러면 안도할 수 있고 계속 갈 수 있냐라고 본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서 이제 약간 단호하게 노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매하게 노도 아니고 단호하게 노예요. 네네. 약간 조금 부정적인 쪽이세요. 당분간은? 네. 왜요? 당분간? 그렇죠. 당분간. 당분간? 맞아요. 전 트럼프의 말을 믿습니다. 어떤 말? 트럼프의 첫 번째 말. 네. 네. 트럼프가 이번 주 처음에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시장에 안도를 가져왔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어떤 거죠? 5일간 시즈파이어, 5일간 공격 없다라고 말했죠. 5일 동안. 네, 그 다음에 협상하고 있다라고 네. 말했잖아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근데 그 5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가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매체에서 지금 한 달간 휴전 얘기가 나왔지만 그거는 실체가 별로 없습니다. 뭐 지금 쿠슈너라든가 뭐 위스코프가 이 제안을 이란에 했다.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면 뭐 한 달 동안 휴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상 그거는 저는 거의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한 달을 휴전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한 달 휴전하는 동안 이란이 오케이 이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 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돈 내라 지금 그러잖아요. 네. 뭐 통행료 내라. 근데 사실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란이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그런데 강력한 무기가 그거다 보니 그렇죠. 이거 쉽게 그렇죠. 될까요? 협상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네, 이걸 갖고 있어야지 유리할 텐데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지지층이 확고한 데가 어디냐면 중부 지역 벨트, 중부 벨트의 농부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농부들이 파종을 하는 시기가 4월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비료가 부족해요. 그래서 옥수수 농사를 안 짓고 대두 농사를 짓겠다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옥수수는 못 짓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비료가 없어서요. 비료가 없어서. 근데 질소 비료가 없어도 콩은 돼요. 왜? 콩은 오히려 질소를 만들어내니까. 근데 옥수수 농사는 못 짓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러니까 대두 농사 짓겠다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대두는 문제가 뭐냐면 중국에서 대규모로 수입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중국에서 작년에도 아르헨티나라든가 브라질 쪽으로 수입원 돌리면서 미국 거 안 사준다고 막 했죠.
그래서 트럼프가 야 미국 거 대두 사라 막 그러면서 압박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슈가 있는데 대두 공급이 늘어난다?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 좋은 건 아니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대두 공급이 늘어나서 공급 초과가 된다고 했을 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반대적으로 날아오는 화살이 굉장히 클 거거든요. 그럼 중간 선거에 불리하겠죠. 당장 옥수수 농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불리할 거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4월 초까지 해결해야 됩니다. 4월 9일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까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럼 한 달 휴전이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돼요. 지금 3월 25일인데 한 달 휴전은 애초에 말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말이 안 되고 네. 매일매일 달라지는 말이 뭐 한두 개가 아니긴 해요. 왜냐하면 양쪽에서도 말이 다르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란 혁명 수비대도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협상한대 지 혼자. 미국, 아메리카, US itself 혼자서 한대. 우리는 동의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어딘지 계속 공개하지 않고 있긴 한데 페제시키안 대통령 쪽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이란 외무장관에서 얘기했던 것과 이란 혁명 수비대가 얘기했던 건 계속 달랐거든요. 근데 이런 혁명 수비대는 우리 협상하지 한 거 없다라고 똑같은 성명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보면 한 달 휴전 때문에 지금 올라간 건 이거는 약간 오버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반대로 5일 말 그대로 5일 그 휴전한다고 했던 그 이후에 지금 지상군 가고 있죠. 8,000명, 5,000명에서 8,000명까지 얘기 나오던데 뭐 낙하산 부대 투입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디를 공략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하르그 섬이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연막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하르그 섬을 공략할 이유는 굳이 없다. 네, 굳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걸 빌미로 다른 쪽에서 뭐 핵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양동작전 같다라는 느낌이고 그 작전을 펼치면서 이란에 대한 공격이 좀 더 강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이 진짜 저는 고비고 이번 주말 전후로 해서 오히려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은 굉장히 좋은 약간 현금을 만들어줄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이 반등이 좀 안심하게 이어질 가능성보다는 네. 네, 좀 불안함이 동반돼. 그렇죠. 전쟁이 네.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분명히 불안감이 존재하고 만약에 확실히 파트너가 정해져서 정말로 뭔가 얘기가 오가간다 그러면 괜찮은데 지금은 누구와 파트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구랑 협상하니 도대체 누구랑 얘기한다는 거야 이런 얘기가 이제 어제 그렇죠. 그제 계속 네. 나오죠. 누구랑 협상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협상을 통해서 뭔가 끝낸다? 말이 되나요? 내가 저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협상을 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란 혁명 수비대가 반발하면 이건 되나요? 안 되잖아요. 하메네이가 반발하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근데 국제적으로 15개 조건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긴 나와서 나왔죠.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는 건 결국에는 어쨌든 출구 전략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방향은 뭐 이런 시장은 그렇게 읽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란에 대한 요구사항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네네. 볼까요? 네. 핵 능력 해체해라. 뭐 이건 오케이. 핵무기 포기해라.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란 국내 우라늄 농축 전면 금지. 뭐 핵에 대한 것들은 이거는 이미 이란 쪽에서 그 전에도 우리 해줄 수 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60% 농축된 우라늄 450kg 이관해라. 뭐 핵 관련된 것들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영내 대리 세력 전략 다 포기해라. 프락시 전략. 그러니까 대리 세력 운영했었죠. 헤즈볼라라든가 이런 쪽 다 포기해라.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행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근데 미사일 사거리 규모 제한해라. 사거리와 규모 다 제한해라. 그다음에 자위 목적 한정의 미사일, 방어 미사일 빼곤 다 없애라. 이거는요. 이란 죽으란 얘기입니다. 네. 그냥 때리면 때리는 대로 넌 방공 미사일로 대충 막을 생각만 하고 공격 같은 거 할 생각하지 말아라는 건데 이거 이란이 허용할 수 있나요? 이거 때리면 때리는 대로 다 맞아야 되는데 이번에 보셨잖아요. 이번에 방공 미사일 같은 거 다 망가진 거. 그걸 알고 있는 이란이 공격 옵션을 아예 포기한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본에서 우리나라 침략할 때 협상안을 내놨죠. 정면 가도 길을 빌려다오. 그러면 이제 협상을 내놨으니까 한국과 일본이 친교를 맺었나요? 아니죠.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이거를 쉽게 허용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네, 뭔가 이란 쪽으로 더 압박을 하면서 이란도 굉장히 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정말 고사당하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란도 카드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주변 국가를 공격해서 에너지 대란, 전 세계 에너지 대란을 만들 수 있다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미국도 한도를 짓고 있잖아요.
그 사우스 파르스 그 유전 공격하니까 트럼프가 화내는 거 보셨죠? 벌떡 일어나면서 그런 이제 아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협상에서 줄다리기 가능한데 이 정도의 요구 사항을 가지고 한 달 휴전을 한다 일단 이걸 받아들이고 한 달 휴전한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시간 벌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네. 그러면 작가님은 시작하면서부터 한 달 휴전이란 얘기는 난 믿지 않는다. 차라리 5일 동안 공격을 안 한다라고 말했던 며칠 전에 그 내용을 더 믿는다라고 그렇죠. 네.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5일이면 이제 이번 주말 뭐 이렇게 넘어가는 주말이죠. 그쯤이네요. 아, 네. 그래서 그때가 상당히 좀 중요한 고비가 그렇죠. 될 것이다. 네. 이번 라고. 주말에 상당히 중요한 고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음. 지난 주말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 시장 시작하기 갑자기 전에. 네. 그랬으니까 이번 주 좀 고비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사실 뭐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지 상황을 뭘 믿어야 되는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너무 많이 달라지고 입장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딱 보는 건 유가 보자, 뭐 채권 금리 보자 이런 숫자들은 믿고 갈 만합니까? 이번에도 10년물 채권 4.3, 4.4, 4.5 혹시 가는 거 아니야 하니까 바로 그래도 어떤 완화적인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믿을 만한 지표예요. 그러면 유가를 100%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신뢰할 네. 수 있어요. 100% 신뢰할 수 없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비축률을 방출하고 있죠. 비축률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가가 낮아지는 건 오케이예요. 그런데 이 호르무즈 해협의 중단이 장기화되면 비축률은 무한하지가 않죠.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비축률가 사라졌을 때 그 충격은 어떻게 되겠죠?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죠.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선물 시장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 선물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고 일본도 선물 시장에 개입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정말로 호르무즈 해협 이 차단이 장기화돼서 똑같이 말씀드려서 비축류 같은 것들이 사라지고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면서 네. 이걸 사야 된다는 수요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럼 이 선물 시장 개입이 역의 효과로 나타날 겁니다. 이게 쇼트 스퀴즈로 나오면서 선물 시장이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봤던 120달러를 넘어서서 150달러 이렇게 치고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갈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유가 동향을 100% 신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유가 동향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안정이 되면 시장이 안정되는 건 맞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유가를 보면서 플레이하는 건 맞는데 지금의 유가 레벨이 정확한 거냐라고 봤을 때는 개입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이 유가 레벨은 유지가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전제하고 봐야 되겠죠. 카타르가 LNG 장기 계약에 대해서 또 불가항력을 선언했고 여기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뭐 우리 시장이 오늘 하루 올랐다 이래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 해소가 되고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네. 그렇죠. 하나하나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좀 볼까요? 자료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카타르의 라스라판 산업단지가 피격을 당했습니다. 네. 네, 이게 카타르 라스라판이 전 세계 LNG 수출의 한 20%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여기가 14개 트레인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트레인별로 이제 가스를 공급을 하는데 트레인별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해요. 네. 근데 이번에 보면 라스라판이 공격당하고 나서 4개 국가를 언급했거든요. 이탈리아, 벨기에, 한국, 중국에 대해서 불가항력 선언하겠다. 이 불가항력이라는 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 없다. 계약을 네. 이행할 수가 그렇죠. 없는 이게 로마법 어쩔 수 비스마요르에서 없는. 네. 출발된 건데 네. 이게 천재지변, 전쟁 이런 걸로 네. 인해서 뭐 빚고 못 갚고 계약 못하는 거에 대해서 탓하지 마라. 이건 어쩔 수 없다. 비스마요르는 이게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강대한 힘이라는 얘기하는 건데 force가 힘이잖아요. 힘. 마요르라고 하는 건 아주 강대한 힘. 그러니까 여기에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계약 취소돼도 나한테 위약금 달라고 하지 마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14개 트레인 중에 4번과 6번이 피격을 당했는데 6번이 한국과 중국 관련된 트레인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 중국이 이번 퍼스트 마주르에 들어간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610만 톤 정도를 들어온다고 하고 있는데 아마 350만 톤 정도 차질이 빚어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입한 전체 물량이 한 4,600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8% 정도의 수준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올해 어차피 카타르 물량 LNG 수급에 넣지 않았으니까 뭐 크게 걱정하지 마. 지금 LNG 수급 자체는 문제가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도 마지막에 이 얘기가 중요해요. 지금 LNG 시장이 구매자 중심에서 판매자 중심 시장으로 전환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구매자 우위 시장이라는 건 판매자가 많기 때문에 구매자가 가격 협상력이 높다는 건데 지금은 반대다. 판매량이 줄었기 때문에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판매자가 가격 결정력에서 굉장히 우위를 지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반도체 같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LNG 가격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네. 이거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들어왔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지금 기정사실이다라고 봐야 되죠. 네. 이건 분명히 우려되는 요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3년에서 5년 정도 걸쳐서 들어갈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걸 걸쳐서 이제 불가항력 선언했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뚫리는 것과는 완전 별개의 문제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복구에 3년에서 5년 소요가 예상이 되면은 3년에서 5년 그 동안에는 아예 못 못 오죠.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죠. 오. 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공격이 있다. 네. 그러면 그때는 패닉으로 빠질 거잖아요. 근데 그 가능성이 지금 완전 없냐? 5일 동안은 시즈파이어인데 만약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또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면 나는 티테토 타겠다. 팁폴텟 하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 때리면 나 때린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정유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격당하지 않을다는 보장이 아직 없어요. 그러면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뭐 완전 패닉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수혜가 되는 sek터도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 물론 안 좋은 상황이지만 반사 수혜를 받는 섹터도 분명히 있을 있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타격을 받는 것도 많을 텐데 이런 걸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P와 네. Q 효과를 말씀을 드리면서 Q의 효과가 있는 산업들은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Q의 효과가 있는 산업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태양광이라든가 뭐 플랜트, 그다음에 피팅 밸브 좋았는데 그게 재밌게도 트럼프 대통령 딱 얘기하자마자 주가 박살납니다. 네.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수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미사일 쪽 수혜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몇 번 밀렸어요. 근데 오늘 보면 또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길게 보면 이런 섹터들이 조정받을 때 오히려 사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게 분명히 전쟁이 끝나고 나도 수혜가 들어갈 거고 실질적으로 중동발 수주 소식이 전해질 겁니다. 이거는 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수주가 전해졌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이 다시 발생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사시라 이런 건 아니더라도 계속 관심을 갖고서 봐야 되는 분야이긴 하죠. 네. 그리고 또 동향을 보면 재밌는 것들은 최근에 반등 나왔던 것들이 오히려 전쟁 관련 없는 것들이 빠르게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좋았던 것들 바이오 빠르게 올랐죠. 그다음에 통신 쪽, 그다음에 반도체 물론 오늘 주중 나오긴 했지만 뭐 이런 기업들이 강하게 반등이 나왔으니까 만약에 전쟁 끝날 것 같은 무렵이다. 전쟁이 정말 끝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다시 기존 주도주를 봐야 된다는 것들을 또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전쟁 수혜주에 대해서 지나치게 매일 필요도 없다. 반등 나올 때는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 오히려 그 반등이 나온 이후에 정말로 이런 그 재건 수요가 나온단 말이죠. 재건 수요가 가시화될 것 같을 때, 아니면 만약 오히려 전쟁 끝나고 나서 이런 기업들이 눌렸을 때, 그럴 때 플랜트 기업이라든가 뭐 태양광, 신재생 이런 것들을 완전 다시 봐도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쟁 상황에서 몇 안 되는 웃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러시아라고 러시아죠. 얘기를 네. 많이 하는데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한시적으로 또 해제한다. 뭐 이런 그렇죠. 것도 있고 지금 가격을 굉장히 올려서 이제 판다는 것도 계속해서 소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네, 러시아는 지금 네.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웃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기존에 원유 제재가 많이 됐었고, 그다음에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이란이라든가 러시아산 원유,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지? 선박 뭐 이렇게 표시 안 하고 고스트 선박 네네. 이렇게 다니던 거 잡았잖아요. 미국이 다 잡았는데 그런 선박을 이제 그런 선박 공해상에 있는 그런 선박에서 판매되는 것들을 허용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땅에서 뽑아가지고 그거 파는 거 아니고 공해상에 있는 것들만 하더라도 지금 1억 4천만 배럴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량을 이제 풀겠다라고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 이슈가 몇 가지 좀 존재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해상에 떠 있는 그 물량을 신뢰할 수 있냐? 네. 뭐 할 수 있는? 해상에 떠 있는 그 물량을 신뢰할 수 있냐? 아. 정말로 지금 원유가 제대로 실려 있냐? 이런 것도 잘 모르겠다라는 네.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원유를 들여오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산 원유는 경질유 쪽입니다. 근데 중동산 원유는 중질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유 시설과 약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원유를 직접 도입하는 건 어렵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또 하나 뭐냐 했냐면 한 달간 유예 기간을 줬어요. 근데 그 배가 우리나라까지 한 달 내에 들어와서 이걸 정말로 쉴 수 있냐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 한 달 유예 기간 때문에도 원유를 들어오는 건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뭘 얘기가 나오냐면 납사. 원유 크래킹한 다음에 원유를 이렇게 정제한 다음에 나오는 납사. 그거를 좀 들여와서 지금 납사 크래킹 업체들,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LG화학 이런 대한 여러 기업들이 지금 퍼스트 마주를 선언했거든요. 요 납사 들여와서 크래킹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을 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요거는 납사 쪽 중심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나프타 얘기. 맞아요, 네, 납사, 네, 납타 네. 맞아요.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 뭐 종량제, 종량제, 네네. 네, 종량제 봉투를 막 사재기하는 분들도 있다. 뭐 그렇죠. 모자란다 이런 얘기 네. 근데 있잖아요. 종량제 보통 현재 한 어. 4개월 정도 재고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급하게 뭐 사재기까지 근데 어쨌든 하니까 그게 아닌 이제 것 같고. 상징적으로 네. 한 예인데 나프타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지금 산업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지금 미치고 있는 건지 이걸 어디까지 영향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 부분. 한마디로 네. 정의할 수 있어요. 납사가 없으면요. 네. 비닐과 플라스틱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비닐, 플라스틱. 네. 비닐과 플라스틱 이런 화학 섬유 같은 것들을 만드는 원료가 납사에서 나와서 납사 크래킹을 통해서 PP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납사 크래킹을 못하면 뭐 그런 게 없죠. 비닐이랑 플라스틱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죠. 물론 수입할 수는 있겠지만 수입 물품은 있겠어요? 없겠죠.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납사를 확보해서 그 우리나라 산업이 돌아갈 수 있게끔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 쓸- 걱정할 건 아니 그러니까 걱정할 어.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어. 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더 큰 문제는 비료 같은데요. 비료. 비료. 네, 비료가 못 들어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도 지금 옥수수 생산이 안 될 거고 옥수수 생산이 안 되면 옥수수가 주로 어디로 쓰이냐? 사료로 써요. 사료. 그럼 축산물에 문제가 생길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쪽으로 이어지는 게 에그플레이션 쪽으로 훨씬 더 충격이 크지. 지금 PPP 쪽은 그래도 재고가 좀 있고 그래도 이게 제가 볼 때는 장기화는 어렵거든요. 네, 전쟁이. 아주 장기화는 어려워요. 그 아주 장기화의 기준이 뭐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이렇게 길게 갈 수가 없습니다. 와, 그렇게는 정말 안 되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 선거가 일단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데다가 또 지금 이게 60일 작가 국회 동의 없이 의회 동의 없이 지금 작전할 수 있는 게 60일이에요. 60일 플러스 철수하는 기간 30일이거든요. 근데 물론 휴전 기간은 포함이 안 되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이미 거의 한 달이 지났고 그럼 이 한 달 내에 끝내거나 아니면 의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에서 이 전쟁을 동의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이란이 정말로 뭐 미친 짓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전쟁은 엄청 오래 끌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끝나가는 과정 속에서 진통이 굉장히 클 거다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저는 진짜 우려하는 건 사실 뭐냐면 미국 쪽 테러예요. 미국 쪽 테러. 미국의 그 자기들 에너지를 때렸으니까 미국의 기반 인프라 쪽 테러 해버린다 그러면 미국도 타격이 좀 있을 거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만약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좀 있고 만약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미국은 더 강대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이 돼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좀 빨리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5일 만에 지금 협상이 되지는 않을 거고 어떻게든 압박을 할 텐데 미국은 더 강한 압박을 해야 됩니다. 더 강한 압박을 통해서 이란이 협상장에 끌려 나오게끔 만들어내기 때문에 다음 주가 좀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입장, 역할, 생각, 그들은 전쟁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고 싶은 건가, 뭐 네타냐후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 이런 것도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네,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휴전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렇죠. 네, 트럼프가 5일간 때리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이스라엘은 뭐 난 상관없는데 하고 계속 때렸어요. 계속 때렸습니다. 사우스 파르스 유전도 때려버렸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지금 그에 맞서서 이란도 똑같이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주변 국가들도 똑같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란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싶어하고 프락시 세력을 더 이상 키우지 못하게 하고 싶어하고요. 특히나 지금 60% 농축된 우라늄 이거 더 농축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든 제거해야 돼요. 그거 제거 없이 이번 전쟁 절대 끝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마무리가 돼버리면 이란이 도끼 품어잖아요. 그러면 핵 개발할 텐데 그럼 이란에서 만약 핵 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나라가 작으니까 날아갑니다 그냥. 네, 이란은 몇 대 맞아도 버티는데 이스라엘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이란을 좀 무너뜨려야 되고 40년간의 꿈이라고 했으니까 네. 미국과 함께 이렇게 하는 기회가 없겠죠. 이제. 많지 않다. 네. 이게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좀 특이한 동향을 보인 게 사우디예요.
사우디. 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자. 어떻게든 이란을 좀 무너뜨리자. 아. 이게 수니파의 대장이기 때문에 시아파의 대장 이란을 좀 경계하는 흐름이 분명히 있었는데 사우디에서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사우디랑 UAE가 직접 참전하면 좀 문제가 커집니다. 지금은 직접 참전하지 않고 이렇게 맞기만 하고 있잖아요. 맞으면서 나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야 이렇게 말만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때려버리잖아요. 때려버리면 그 누가 먼저 때려내라 상관없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피해 복수전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휴전을 하고 철수한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 사이에 공격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중동 문제는 계속 화약고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스라엘과 시리아 이 관계처럼 계속 화약고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우디랑 UAE가 참전하는 건 안 나와야 돼요. 네. 네. 그리고 미국이 시간을 아까 벌었다고 말씀드렸던 5일 시간 벌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육상 지상군 지금 오는 것도 있는데 최근에 보면 7개 국가 유럽의 4개랑 그다음에 뭐 한국, 일본, 뭐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 7개 국가랑 플러스 한국이 이란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 규탄 성명 이후에 군사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럼 만약에 군사적으로 정말로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번 전쟁 좀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 네, 그것도 약간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쪽 해군이나 이런 것들 움직이는 것들. 전쟁은 모릅니다. 그죠? 몰라요. 네, 모릅니다. 뭐 내일 네. 끝날 수도 있는 거고 막말로 그죠? 물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네. 내일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오래 갈 수도 아무도 모르는데 어쨌든 끝나도 에너지 위기는 한동안은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전쟁이 오래 간다면 당연히 더 에너지 위기는 오래 갈 수 있다는 이거는 거의 기정사실이죠. 정해진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물가로 연결이 되니까 그 다음은 당연히 금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타격을 좀 받을 걱정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 금리에 대한 거는 네. 확실히 부담입니다. 안 그래도 금리는 전 세계적으로 좀 올라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네. 미국은 금리 인하 추세였는데 22는 금리 인상할 거라고 이미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금리 인상의 어떤 수순이 좀 더 빨라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영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금리를 3차례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도 금리 인상 속도 더 빨라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상황에서 미국도 금리 인상을 금리 인하 원래 3차례 기대하다가 지금 한 차례 기대하고 있죠. 근데 저는 한 차례 못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주식 시장에서 사실 가장 싫어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인상 얘기가 나온다. 그렇죠. 인하 기조로 가다가 동결도 아니고.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쭉 빨려가는데 이게 상황이 두 가지에 따라 달라요. 네. 만약에 시장이 굉장히 좋잖아요. 붐이 막 붐업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 금리 인상한다 올리고 금리 인상한다 올리고 그러잖아요. 영향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정말로 경제가 호조를 보인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 2006년, 2007년처럼 계속 시장 좋을 때 같이 금리가 올라갑니다. 근데 네. 지금은 경제 체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사모펀드 부실화했을 때 볼 수 그렇죠. 있고 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고용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전체 경제에서 대출 부실이 너무 커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대출 부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K자 소비라고 해서 이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간다? 이거는 바로 충격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가계 그 경제 주체들의 부실화가 빠르게 가속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 공급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제어해야 되는 연준 입장에서는 이 가계의 어떤 붕괴 이런 것들을 그냥 지켜봐야 됩니다. 이거를 1980년대에 이미 경험했어요. 미국이 이거를 공급발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즉 경제 주체의 힘든 것들을 고려를 해서 금리를 낮춰버렸더니 오히려 더 힘들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누구였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때 연준 의장이 새로 들어오면서 금리를 19%까지 올려버렸잖아요. 그 경제 주체들은 다 망갔지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았고 그 이후에 미국 경제가 안정됐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면 경제가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내리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일단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더 강화되지 않기를 기대해야 되고 그러려면 말씀드린 대로 호르무즈 이런 것들이 4월 초까지는 해결이 돼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만 들어보면 사실 장우진 작가님은 좀 여전히 조심해야 될 조심해야 되죠. 네. 국면이다라는 지금 반등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네. 우리도 조심해야 되죠. 네, 눈조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섹터들이 있고 이슈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이죠.
암홀딩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자체 AI 칩 출시 이슈도 있었고, 그러니까 설계하는 기업이 이제 칩 만든다. 그렇죠. 처음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스페이스X 상장 이번 주 내로 추진한다 뭐 이런 이슈로 오늘 움직였던 기업들도 있고 이런 네. 것들 좀 살펴봐 주세요. 맞습니다. 암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를 판매하는 회사라고 네. 보시면 돼요. IP라고 해서 지적 자산. 그러니까 이게 보면 반도체 설계를 하나하나 내가 머리를 다 써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들 뭐 조합해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핵심 뭐 자산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 회사가 암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암은 특히나 모바일 아키텍처 쪽으로 많이 특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암은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크게 성장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전력 설계가 돼 있겠죠. 그런 것들에 특화돼 있는데, 지금 암이 내가 직접 CPU 할 거야 라고 AI 관련된 CPU 할 거야 라고 들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야 GPU 이거 보니까 전력 잡아먹는 하마야. 그러니까 AI 특화된 CPU 가지고 내가 뭔가 게임 체인저가 돼보겠어 라고 얘기한 거고요. 이 CPU에다가 NPU를 더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리죠 이제 좀. 네네. 네, CPU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슈퍼맨 같은 존재. 내가 하나인데 뭐 코어가 여러 개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혼자서 진짜 모든 것들을 다 잘해요. 이런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근데 뭐 농사를 지어요. 뭐 이거 만마지기를 친다고 쳐봐요. 그러면 만마지기에 10,000명이 동시에 존재해서 진짜 시작합니다. 하나 딱 심는 거랑 슈퍼맨이 동시에 막 이렇게 심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슈퍼맨이 아무리 잘났어도 10,000명이 한 번에 탕 찌는 게 더 빠를 수 있다. 한마지기에 하나씩 이렇게 네. 10,000명이 그렇죠. 하는 게 더 빠르다. 그치. 그게 이제 병렬 동시에. 연산이거든요. 병렬 연산. 근데 아무리 똑똑한 잘난 애가 있어도 이게 병렬 연산보다는 빠를 수 없다. 근데 병렬 연산을 하면 뭐가 들어가요?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GPU였단 말이에요. 그게 GPU. 근데 GPU는 이런 병렬 연산을 다양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픽 처리, 그래픽 하나하나 세포가 있으니까 이런 거 그래픽 처리부터 해서 이런 셀들을 다 처리하는 그런 GPU가 메인이었었는데, 이거 AI 특화된 거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AI 연산에 특화된 게 NPU예요. 네, 요 병렬 연산을 하는데 여기에는 AI만 할 수 있게끔 타타닥 넣는 게 NPU. 여기에 특히나 여기는 LLM, 그러니까 랭귀지 관련된 것만 하면 LPU.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해되시죠? 네네네. 그래서 이 암은 이 CPU를 설계하는데 NPU를 이 CPU 안에 넣어서 AI 관련된 것들을 그냥 탁월하게 하겠다. 근데 암은 뭘 잘한다 그랬죠? 저전력 설계. 그렇죠. 그러니까 전력 덜 잡아먹으면서 이 AI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겠다. 근데 그냥 나 만들었어 해준다고 해서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메타가 나 쓰겠다라고 나선 거고, 여기 첫 오픈에 고객사가 메타. 그렇죠. 네. 그다음에 오픈 AI, 우리나라 SK텔레콤 이런 기업들도 우리 고객 할 거야, 그거 쓸 거야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암의 어떤 이런 CPU 장사가 좀 될 것 같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좀 크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 중에 좀 재밌는 게 뭐냐면요. 네. CXL이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CXL이라고 그 기존의 어떤 그 연결과 좀 다른 형태의 D램을 연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CXL은 기존의 D램은 서버에 장착이 한번 돼 있으면 이걸 탈착할 수 없어요. 근데 CXL은 병렬로 계속 붙일 수 있거든요. 이게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메모리가 부족하면 붙일 수 있는 게 이 연산이 되는데, 네. 이거를 렉 하나, 그러니까 서버 렉 하나에 1페타바이트까지 붙일 수 있다. 엄청난 거예요. 1페타바이트면 네. 100만 기가바이트. 와. 네, 100만 기가바이트까지 연결할 수 있다. 근데 메모리가 지금 보면 서버용으로는 1기가바이트 이상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페타바이트면 한 렉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최대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까지 들어갈 수 있다. 최대니까 물론 이건 네, 설계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들어갈 겁니다. 안 들어갈 건데, 이 얘기가 뭐냐면 메모리 때려박을 수 있다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의 입장에서는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 얘기가 좀 더 가시화되면서 CXL 얘기가 나오면 CXL 테마 쪽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언제 나오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이 동향은 봐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반도체에는 나쁜 소식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텔이나 AMD는 좀 안 좋죠. 경쟁이 들어왔으니까. 우리하고는 우리는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네, 메모리 쪽으로 우리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이스X 상장. 네, 그것- 스페이스X는 지금 올해 상장을 하겠다고 원래 얘기했었고, 6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번 주 안에 뭐 자금을 모으겠다? 이런 자금 모으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이번 거예요. 주에 네. 투자 설명서를 제출하겠다. 투자 설명서를 제출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번 이게 주 내로. 가장 첫 번째 수순이에요. 투자 설명서를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뭐 설명 같은 걸 갖고 이러면서 이제 투자를 이게 IPO를 하게 되는데,
현재 최근의 기업 가치는 1조 2,500억 달러. 와. 만약 1조 2,500억 달러가 나면 단숨에 이제 미국 시가총액 10위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확정으로 금액 나오는 건 IPO 몇 주 앞두고니까 아직 확정 금액은 나올 수가 없고요. 자금 조달을 750억 달러를 한다고 얘기해요. 750억 달러면 112조 원입니다. 기존의 최고 금액 290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가 290억 달러 제도란 게 최대였는데 지금 이거 거의 3배 정도. 아이고, 진짜 크네요. 네. 오. 그래서 이게 불안해요. 아, 그래서 불안하다. 네, 뭐냐면 이 스페이스X가 불안하다는 게 아니고요. 스페이스X, 그다음에 그 클로드, 엔트로픽, 그다음에 오픈 AI 이런 진짜 큰 기업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지금 하반기에 금리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유동성 좀 부족한 상황이죠. 자금을 다 빨아가겠네요. 네, 그게 우려가 돼요. 어. 안 그래도 채권 시장에서 빅테크들이 자금 쏙 빨아가면서 지금 사모대출 쪽 위축되고 지금 중소기업들 힘들어하는 게 보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공개 시장까지도 지금 이런 큰 기업들이 돈을 쩍 벌어가면 중소기업들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계속 유동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 보시면 되고. 스페이스X 말고 또 상장 이슈 있는 것들이 좀 줄줄이 네, 있잖아요. 엔트로픽. 엔트로픽. 네, 그다음에 그죠? 오픈 AI 아, 다 엄청 커요. 너무 큰 네. 기업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상장하면 이제 자금이 엄청나게 이제 빨려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도 보면 LG엔솔 같은 것들 들어왔을 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그렇죠. 휘청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이 좀 쏠리니까. 네, 쏠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존재해서 제가 하반기 쪽은 좀 부담스러운데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계속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유동성이 확실히 좀 빠지는 게 보여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죠. 하반기 쪽은 조금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좀 주고 계시고요. 다음 이슈 뭐 볼까요? 네. 근데 이거 스페이스X 상장하면서 좋아요. 이제 네네. 우주 관련 테마들이 강세를 보일지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누적됐던 테마이기 때문에 이게 강세를 보일지에 대해서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게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라고 했었는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 상한가 같고요. 아주아이비 투자도 거의 20% 상승했고 미래에셋 증권도 한 10%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스페이스X 관련된 이슈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6월 상장이니까 네. 뭐 제출한다 여기까지는 당연히 살아 있을 거고 상장하고도 좀 그러니까 올해 내내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슈가 살아 있다. 세론이 나온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죠. 상장 전까지 보셔야죠. 상장 전. 네. 상장 이후까지 끌고 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음. 상장 전까지 한참 이슈가 될 때 그때까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 중에 좀 재밌는 것들 좀 언급을 드리면 네. 그때 이거 말하지 않았을까요? 삼천당제약. 저희 클로징벨에서 당연히 했는데 네, 화두가 됐죠. 네. 화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근데 대표님이 며칠 내로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라고 어. 얘기했는데 이게 뭘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믿자.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냥 당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그 패시브 쪽이 좀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은 이 패시브 자금 기반으로 해서 조금 강했던 것 같다라고 좀. 그러니까 블록들 이슈는 있었고 요거 제외하고 중대한 발표가 또 있다. 그렇죠. 근데 블록들 이슈는 사실 안 좋은 이슈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안 좋은 뉴스를 덮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블록들로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요거 이기고 올라왔고 근데 우리 중대한 발표까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자금이 쏠린 거죠. 근데 이 쏠림이 중대한 발표의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에 따라서 만약에 생각했던 것보다 왜 이런 거밖에 안 됐어? 이러면 빠질 수도 있으니까 뭐 지나치게 여기에 뭐 메인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좀 특이했던 거 방산이 올랐습니다. 네, 방산 최근에 안 좋았거든요. 근데 LIG 넥스톤 올랐고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뭐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어요. 전쟁 끝난다잖아요. 전쟁 휴전한다고 하는데 지금 올랐단 말이죠. 이것도 진짜 특이한 동향인데 LIG 넥스톤은 뉴스가 두 가지가 있긴 네. 했습니다. 네, LIG 넥스톤은 이제 천궁2 너무 잘 팔린다. 라는 뉴스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팔란티어랑 또 제휴한다. 이 두 가지 뉴스가 있으면서 오른 건 오케이.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KF21 오늘 출고시켰죠. 첫 출고시켰기 때문에 이것도 오케이. 근데 현대로템 이런 것들이 오른 것들은 약간 너무 빠졌구나. 차트 한번 제가 지금 HTS를 안 켜놔가지고 차트 한번 보면 현대로템이 오히려 전 저점보다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올라갔던 것보다 더 내려왔는데 이건 약간 오버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등이 언젠간 나올 거다라고 봤는데 뭐 오늘일지 몰랐지만 오늘 이제 LIG 넥스톤 올라가는 김에 같이 반등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건 현대로템이 기존에 KT전자 수주가
좀 딜레이 되긴 했는데 이 관련된 발주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현대로템 다시 주가가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로템도. 현대로템 K2 전차 관련해서. 네. 그래서 기존의 모멘텀이 유효하기 때문에 뭐 현대로템 좀 같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광통신 관련해서 아침에도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로라는 기업이 오늘 상한가 5연상 갔죠? 5연상. 맞아요. 네. 290% 올랐습니다. 5일 만에. 이야. 네, 우리로가 광 검출기 이거를 이제 국내의 기관 연구 기관으로부터 기술 이전 받고 이거를 상용화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순식간에 290%가 올랐는데 이미 광에 대한 건 시장에서 관심이 굉장히 컸어요. 그 젠순양도 GTC에서 우리 CPU 도입할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광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컸던 상황에서 우리로가 이렇게 레이저를 탕 쏘면서 정말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건 뭐냐면 기존의 광통신 기업도 물론 곽광을 받았던 기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RF 머티리얼즈, 성호전자 뭐 이런 기업, 대한광통신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곽광을 받았었는데 그거는 좀 많이 알고 있던. 그렇죠. 그렇죠. 요건 대표적으로 좀 통신장비. 괜찮은 기업이라고 평가됐던 네. 기업인데 이거 이외에 정말 이제 그러니까 소위 쩔이라고 얘기했던 그러니까요. 그런 애들이 막 올라오니까. 네, 그런 기업들이 그냥 막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박병창 이사님하고도 요 초기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군집으로 올라올 때는 뭔가 좀 당분간 신호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그때 이제 초기쯤에 하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막 밑에 있는 애들도 상한가 가고 막 이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병창 네. 이사님이 얘기했던 건 통신 장비. 아, 네, 맞죠. 지금 이 광통신 쪽이랑 조금 다른데 음. 지금 광통신 쪽은 정말 광 붙기만 하면 그냥 때려 올렸어요. 아 이게 그래서 광기 통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광기는 네.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약간 부족한 상태에서 네. 자금이 어디로 갈지 이제 방향성 이런 상태이니까 올라가는 것에 따라 붙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엄청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 기업들 정말 아 좋다라고. 긍정적이다. 아니요. 긍정적이다. 이렇게 좋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아 없다. 아. 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의 투자에서 수익이 날 수는 있죠. 단타에서 수익이 날 수도 있는데 잘못 물리면 정말로 크게 손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실 건 아니다. 이게 언제 팔아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기업들은. 네. 그래서 저는 가장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그 사례를 보면 제 대표적으로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뉴턴도 이런 건 실패했다. 뉴턴이 자산의 3분의 5분, 40% 정도를 이런 투자 때문에 날렸거든요. 말년에 그래서 내가 쌓아놓은 명망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명망을 잃었다 이러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하셨는데 이런 뭘 한 거예요? 뭐에 투자를? 그때 이제 그 미국 남미에 뭐 미시시피 뭐 이런 투자한다. 아. 노예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광산 개발한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한때 그 영국 전체 토지 가치보다 높은 밸류를 받았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뉴턴 선생님이 샀다가 잘 팔았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뉴턴이 처음에 샀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수익 많이 나셨겠어요. 진짜 수익 많이 나셨겠어요. 그래서 칭찬해 주니까 나 없는데 이렇게. 아, 뉴턴 선생님도 투자를 열심히 하셨구나. 그래서 더 지른 거. 그래서 더 샀어요. 샀는데 이제 사고 나서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네. 오르는 시세에 붙어 버리면 시세가 무너질 때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요. 시세가 오르다가 빠졌다가 다시 오르다가 빠졌다가 하면서 고점을 높여가는 과정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때 속아요. 왜 속냐면 다음에 빠지면 뭘 하면 되지? 버티면 되지. 그치. 그때 다 죽어요. 아. 네, 그러니까 매매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올랐다가 빠졌을 때 사잖아요. 먹었잖아요. 그러면 난 잘한 거잖아. 그쵸. 그럼 계속 들고 와요. 못 팔아. 못 팔아. 못 팔아. 그쵸. 네.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설사 팔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버리면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또 사잖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이런 기업들은 쉽게 건드리지 마세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누구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이런 기업들은. 네. 근데 사실 시작은 그 엔비디아 CEO가 그러니까 그쵸? 거기에 실질적으로 어. 엮인 기업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 엮인 기업들은 실적도 좋아질 거고 분명히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리통신은 지금 분명히 한계에 왔고 이거를 광통신으로 전환을 해서 전력도 감소시켜야 근데 되고. 당분간은 같이 쓴다 그랬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력 수요 감소, 발열량 일단 줄어드는 거, 통신 속도 빨리 하는 거 이거는 지금 AI 쪽에서 필요한 데이터 거죠.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은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테마주들이 정말로 이 광 관련된 테마가 맞냐? 뭐 예를 들어 QSI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LED, 그러니까 뭐 뭐라고 하지? 레이저 다이오드 같은 걸 하는데 그 기업들이 지금 이 CPU에 연결되는 기업들이 맞냐라고 본다 그러면 퀘스천 마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테마주들의 무분별하게 가지 말자라고 얘기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것도 이제 궁금했었는데 클로징벨에서는 못 다뤘었는데 스테이블 코인, 클래리티 스테이블코인. 법안 네, 뭐 초안 나왔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자를 안 주는 쪽으로 나온 거죠. 그렇죠. 네. 그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할 거냐. 그 규정을 한다는 것 자체는 코인이 지금 정식 제도권으로 편입된다는 거기 때문에 코인 시장이 커진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클래리티 법안이 어떻게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자 지급이었습니다.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홀더한테 예금처럼 이제 이자를 지급을 하게 되면 은행처럼. 은행이 타격을 입니다. 그래서 그럴 은행이 수 있죠. 엄청 반대를 친 거예요. 아, 야,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유동성 없는데 너 나한테 이 SLR 그 규제 완화까지 하면서 국채 사라며. 근데 너 은행에서 예금 빠진다면 내가 국채 어떻게 사니? 이건 안 된다라고 은행에서 엄청나게 로비를 하고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예금처럼 이자를 주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서클이 20%가 빠졌고 코인베이스가 급락했는데 이거는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단기채를 사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때 달러를 맡기면 이 달러를 가지고 미국 단기채를 담보로 하고 이 단기채를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기채에 대한 이자는 나오죠. 그렇죠? 미국 단기채에 대한 이자는 누구한테 가냐면 서클과 원래 코인베이스가 나눠서 가졌어요. 근데 이 이자를 원래 유저한테 줘서 유저들이 좀 더 빠르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오고 시장을 키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장의 키우는 속도는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을지언정 지금 이 생태계가 붕괴된 건가요? 아니에요. 단기채에서 수익은 그대로 나올 거고요. 오히려 서클이나 지금 코인베이스의 수익은 더 유지가 될 겁니다. 원래 유저한테 뺏겨야 되는 수익이 지금 서클과 코인베이스 쪽으로 유지가 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설사 그러니까 이자를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24시간 거래를 블록체인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자산들을 지금 토큰화 시켜서 이거를 거래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거래 주체는 뭘로가 되죠? USDC든 USDT겠죠.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이 거래 그 자체가 커진다는 것만으로도 USDC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단순한 거래 이후에 노리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결제 시장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인은 기존에는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결제가 없었는데 이 거대한 결제 시장 쪽으로 들어와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하겠다는 시스템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수수료 받는 거 내가 수수료 수익 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코인판의 절대 큰 그림은 사라지지 않았고 클래리티 법안으로 인해서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면 이 이후의 밑단의 그림은 더 빨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급락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긴 해요. 근데 이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우진 작가님과 함께하면 보고서가 아니라 이 자료를 만들어 오신 자료를 거의 다 소화하려고 노력을 해요. 워낙에 꼼꼼하게 많이 해주셔서 오늘 거의 다 소화한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못다 하신 말씀 있을까요? 잠깐만요. 하나 더 해볼까요? 중요한 네. 부분 있으시면. 오늘 좀 재미있었던 건 재밌었던 RNA 거. 쪽이었어요. 어떤 거? RNA. RNA. 네. RNA,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DNA 뭐 이런 네, 쪽의 네, 치료제인데 네. 지금 최근에 올랐던 것들이 올릭스, 알지노미스가 올랐었잖아요. 근데 지금 후발주자로 오르고 있는 게 부광약품. 상한가 간 거. 네, 부광약품 상한가 같고 그다음에 오늘 삼양바이오팜. 이런 기업들이 RNA 관련된 주식으로 엮였거든요. 여기에 RNA 관련된 새로운 테마가 좀 엮인 것 같아서 이것도 좀 관심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광약품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건 부광약품의 자회사 중에 콘트라파마라고 있는데 거기가 기술 이전을 했었어요. 덴마크 회사인데 기술 이전했던 계약금 규모가 기존의 올릭스나 알지노미스보다 더 크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들보다 부광약품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적은 게 맞냐. 콘트라파마 지분 99.9% 갖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부광약품 아직 시총 1조가 안 되죠. 그리고 삼양바이오팜도 시가총액 오늘 올라서 1조 됐을려나? 그 정도 근접했을 텐데 여전히 RNA 치료제 가치가 높은데 좀 저평가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약바이오 얘기 나온 김에 4월에 뭐 아마케, 5월에 아스코 막 종양학회 이런 거 있으니까 네. 코스닥 1등도 제약이 하는 어떤 상징성도 있고 그렇죠. 좀 더 기대해 볼 만한가요? 이번 이슈만 전쟁 관련된 이슈만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바이오 쪽 기반으로 해서 저는 코스닥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오늘 전초전을 벌였다고 보여줘. 전초전이었다고 보여줘요. 그러니까 네. 전쟁 흐름 딱 완화됐을 때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오늘의 힌트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고 전쟁 이후가 된다고 했을 때
마무리가 되는 국면, 아주 극단적으로 좀 안 좋은 국면에서는 바벨로 반도체와 바이오 좀 들고 가보자라고 생각하시면, 반도체와 코스닥 들고 가보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코스닥, 반코 이렇게 바벨로 네.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인사이트 장호진 작가의 인사이트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